가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날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고 좋아하던 것들이 시들해 보이며 무엇을 해도 온기가 닿지 않는 듯한 날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조용히 겁을 먹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채울 것을 찾고, 덮을 것을 찾고, 몰아붙일 것을 찾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감각이 너무 낯설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음은 정말 결함일까요? 그릇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릇이 망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공허를 두려워할까요? 왜 공허가 오면 곧장 도망쳐야 할까요? 공허는 종종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붙잡던 손이 잠시 놓였을 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계속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손바닥이 비어 있는 감각이 낯설어집니다. 손바닥은 원래 늘 무언가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쥐던 생각, 습관적으로 쥐던 자극, 습관적으로 쥐던 계획과 기대. 그것들이 잠시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은 빈자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결핍으로 착각합니다. 공허가 올 때 그것을 나쁜 상태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단정하는 순간 당신은 공허와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힘이 마르고 힘이 마르면 공허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놓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잡던 것이 사라졌는가? 공허는 결핍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버티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호, 혹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신호 말입니다. 당신이 텅 빈 마음을 만났을 때 당신은 흔히 바깥을 향해 달립니다. 화면을 켜고 소리를 키우고 계획을 늘어놓고 무엇이든 채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허의 문은 바깥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공허는 안쪽을 향해 열립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잠시 머문다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것들은 소리가 작아서 바쁠 때는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공허를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먼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대개는 이런 말입니다. 빨리 뭔가 해야 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공허는 조용한데 그 조용함을 견디지 못하는 생각들이 소란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그 소란을 대책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란은 대책이 아니라 두려움의 움직임입니다. 왜 비어있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비어있으면 쓸모없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비어있으면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비어있는 순간 당신이 애써 잊고 있던 감정들이 올라올까봐 두렵기 때문일까요? 비어있음은 감정을 숨길 장막을 걷어냅니다. 장막이 걷히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마주침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장막을 치려 합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일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장막을 치는 것이 정말 당신을 살렸나요? 장막이 두꺼워질수록 당신의 숨은 더 얕아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체험은 잠깐의 둔함을 주지만 둔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둔함이 풀리면 공허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체험을 찾습니다. 이 반복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공허가 오면 먼저 진단하지 말고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가슴은 무거운가? 속은 비어 있나? 어깨는 굳어 있나? 턱은 힘이 들어가 있나? 공허는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감각을 보면 당신은 공허를 나쁜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현상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숨 쉴 틈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비어 있다. 지금 공허가 있다. 이 말은 공허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와 당신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공허가 오면 곧장 나는 공허하다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허가 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공허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보는 사람은 휘말리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머물 수 있습니다. 머무름이 시작되면 공허는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공허는 단지 빈 구멍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었는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채우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채움이 당신을 살렸는지, 혹은 당신을 더 지치게 했는지, 공허는 그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공허가 올라오면 무엇으로 가장 먼저 그것을 덮으려 하십니까? 어떤 이는 소리를 켭니다. 어떤 이는 화면을 켭니다. 어떤 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일을 손에 쥡니다. 공허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공허를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마치 빈 방에 혼자 서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무엇이든 끌어와 그 방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 채움은 정말 채움이었습니까? 잠시 동안만 못 느끼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공허를 없앤 것이 아니라 공허 위에 얇은 천을 덮어둔 것뿐은 아니었습니까? 천은 잠시 시선을 가리지만 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천을 덮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당신은 더 자주 불안해집니다. 또 덮어야 하나? 또 올라오면 어쩌지? 그때 공허는 공허로만 남지 않고 두려움으로 덧칠됩니다. 채움이 더 큰 허기를 만드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채움이 필요해서 오지 않고 회피해서 올 때 채움은 마음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몸에 들어가 따뜻해지지만 회피로 넣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더 강한 자극, 더 빠른 움직임, 더 촘촘한 일정. 그 결과 당신은 잠시 살아있는 듯하지만 밤이 되면 더 깊은 허전함을 만납니다. 낮에 몰아친 채움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빈 방은 더 조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게 하루를 채웠는데도 문득 멈추는 순간 마음이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채움의 방식이 소유나 과잉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상한 법이 있어 억지로 채울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손에 모래를 쥐어 담을 때 더 꽉 쥘수록 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또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워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채우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당신은 채우는 대상에 닿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허를 피하려는 도망에 닿아 있었습니까? 같은 행동이라도 방향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차 한 잔을 마셔도 그것이 쉼이 될 때가 있고 도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해도 그것이 만남이 될 때가 있고 도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채움 앞에서 아주 작은 멈춤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공허를 덮으려는 손이 움직이기 직전 그 찰나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나? 내가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회피의 채움은 끝이 없지만 필요의 채움은 마침내 당신을 쉬게 합니다. 필요의 채움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물 한 모금,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공기, 등을 기대는 감각, 두 어깨의 힘을 푸는 일, 따뜻한 빛을 잠시 바라보는 일.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채웁니다. 반대로 회피의 채움은 화려하고 빠르며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효과가 큰 듯 보이지만 지나가면 허기가 더 커집니다. 당신이 공허를 느낄 때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공허를 없애야만 한다고 믿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허는 없애야 할 적이라기보다 당신이 멈춰 서야 할 곳을 알려주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표지를 보면 길을 틀어야지 표지를 부수지 않습니다. 공허가 왔다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너무 오래 달려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바깥을 향해 손을 뻗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공허는 벌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그러나 알림을 알림으로 받으려면 당신은 잠시 멈춤을 배워야 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모든 활동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도망치듯 움직이는 자동을 잠시 끊는 것입니다. 공허가 올라오면 바로 무언가를 켜고, 바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바로 무언가를 붙잡는 습관, 그 자동을 잠깐만 멈추는 것입니다. 그 짧은 틈에서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공허는 단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쁠수록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공허가 말하는 것은 종종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오래 참았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들을 들으면 당신은 처음엔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과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졌다는 표식일 수 있습니다. 공허는 종종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묻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공허는 빈 방처럼 보이지만 그 방은 사실 오래 잠가 두었던 문이 열리며 드러난 공간일 때가 많습니다.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그것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몸과 기분으로 아주 작은 신호로 나타납니다. 공허 뒤에 가장 자주 숨어 있던 것은 피로입니다. 당신은 피곤한데도 피곤하다고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피로를 공허로 바꾸어 버립니다. 공허는 피로보다 덜 부끄럽고 덜 무겁고 설명하기 쉬운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오래 숨을 얕게 쉬었는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슬픔입니다. 슬픔은 종종 모습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눈물이 아니라 무기력으로, 그리움이 아니라 무감각으로, 상실이 아니라 텅 빈 느낌으로 말이지요. 당신은 슬픔을 슬픔으로 만나지 못하고 공허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놓쳤나요? 당신은 무엇을 애써 지나쳤나요? 그러나 당신은 그 질문을 들을 틈이 없었습니다. 바빴고, 그래서 채웠고,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조용히 공허의 옷을 입고 당신 앞에 섭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허가 올 때 당신이 가장 먼저 겁을 먹는 이유는 공허 자체가 무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허는 통제에 손을 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계획이든 의미든 성취든 자극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공허는 그것들을 잠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기대고 있던 것이 사라졌다. 그 순간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무너진다. 하지만 정말로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으려는 과잉 긴장이 잠시 풀리는 것일까요? 공허는 때로 당신이 오래 붙들어왔던 의미의 틀을 흔듭니다. 당신은 의미를 잘 만들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 그런 문장들은 당신을 움직이게 했고 당신을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의 틀은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게 됩니다.
성장한 몸에 예전 옷이 끼듯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예전의 의미는 당신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 조임이 심해질 때 마음은 더 이상 그 틀로는 살 수 없다고 알립니다. 그 알림이 공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아직 새로운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예전 의미는 이미 힘을 잃었으니 그 사이가 텅 비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조급해집니다. 빨리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해. 그러나 의미를 빨리 찾으려 하면 당신은 또다시 공허를 덮습니다. 공허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묻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서두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종종 충분히 머문 사람에게만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공허가 왔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장 답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허를 견디며 이런 반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그냥 멈춰 있어야 하나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멈춤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감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떤 감정이 바닥에서 올라오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동안에도 공허는 공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공허가 즉시 변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간, 이미 당신은 공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공허가 올라오는 순간, 자신의 몸 안에서 가장 선명한 감각 한 곳을 찾아보십시오. 가슴의 답답함일 수도 있고, 목구멍의 뻣뻣함일 수도 있고, 배의 헛헛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곳에 단지 주의를 놓아 보십시오. 지금 가슴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배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감각이 미세하게 변하는지, 뜨거워지는지, 차가워지는지, 움직이는지, 흩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감각은 생각보다 변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공허 속에서 작은 진실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피곤했구나. 당신은 오래 참았구나. 당신은 사실 쉬고 싶었구나. 당신은 의미를 다시 묻고 싶었구나. 당신은 누군가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고 싶었구나. 공허는 그 소망을 가리고 있던 덮개가 잠시 들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은 언제나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덮고 싶어집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진실을 보고 있다. 진실을 본다는 것은 당신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허가 오면 몸이 먼저 움직이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손이 자동으로 무언가를 찾고 시선이 자동으로 다른 곳을 향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도록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허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 서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돌아서려 합니다. 그러니 머무는 연습은 참는 연습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연습입니다. 머무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허 그 자체보다도 공허에 붙는 해석입니다. 이건 위험해. 이건 나쁜 징조야. 이대로 있으면 더 깊이 빠져. 이런 문장이 떠오르면 공허는 갑자기 어둠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은 사실까요? 아니면 오래된 습관의 경고음은 아닐까요? 경고음은 늘 크게 울립니다. 크게 울리기 때문에 사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크게 울린다고 해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음은 단지 당신을 예전 방식으로 되돌리려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머무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거창한 결심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머무름은 작은 단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공허를 다 견디겠다가 아니라 지금 10초만 여기 있어 보겠다로 시작하십시오. 10초는 짧지만 당신의 자동을 끊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동이 끊긴 자리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허가 올라오면
먼저 몸의 자세를 크게 바꾸지 마십시오. 도망치려는 마음은 몸을 바꾸게 합니다. 일어나고 싶고, 걷고 싶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신은 단지 한 번만 발바닥을 느껴보십시오. 바닥의 단단함, 체중이 실린 위치, 발가락이 닿는 감각, 그리고 숨을 한 번만 억지로 깊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들어오는 숨이 어디를 스치는지, 나가는 숨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좋아지기가 아니라 여기 있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끼어들 것입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뭘 해야지. 이 상태를 끝내야 해. 그 생각이 나쁘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마음의 습관일 뿐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을게. 이 말은 생각을 내쫓지 않습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은 조수석에 앉게 되고 당신은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머무름에는 시간의 감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공허 속에서 당신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그러나 느린 시간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느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급하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느린 것입니다. 급할 때는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공허의 느린 시간은 그 고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멈추면 당신은 그 고리를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고리는 고리일 뿐입니다.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머무름을 방해하는 또 하나는 완벽함입니다. 당신은 머무름도 잘 해내려 할 수 있습니다. 공허를 잘 관찰해야 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해. 그러나 머무름을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머무름은 또 다른 체험이 됩니다. 수행조차 성취로 바뀌고 성취가 되면 다시 허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머무름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무름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떠남은 자동이고 돌아옴은 연습입니다. 연습은 늘 어설픕니다. 어설픔을 허락할 때 연습은 잘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동안 공허는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텅 빈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따끔한 슬픔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깊은 피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공허는 단일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얇게 겹쳐진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머무르면 겹이 하나씩 풀립니다. 풀리는 것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돌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돌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공허는 당신을 삼키는 구멍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여는 공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체험으로 덮어두면 당신은 영원히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무르면 당신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쉬어야 하는구나. 아, 나는 지금 따뜻함이 필요하구나. 아, 나는 지금 너무 오래 혼자 버텼구나. 이 말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홀로 두고 버틴 시간을 말합니다. 공허는 그 시간을 드러냅니다. 머무는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망치지 않는 한 번입니다. 공허가 올 때마다 한 번만 도망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한 번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공허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허는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공허를 보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허는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공허 속에서도 당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공허를 덮지 않고 잠시 머물 수 있게 되면 처음에는 오히려 더 조용해져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정막이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곧 다른 성질의 소리를 드러냅니다.
아주 작아서 바쁘게 달릴 때에는 결코 들리지 않던 소리입니다. 공허는 그 소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공허는 오히려 그 소리가 올라올 수 있게 자리를 내줍니다. 그 소리의 첫 번째는 종종 나는 지쳤다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할 수 있음으로 자신을 밀어붙여 왔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으니 하고, 해야 하니 하고, 버틸 수 있으니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묻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같은가요? 당신은 버틸 수 있어서 버텼지만 정말로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견디는 법만 더 정교해졌습니까? 공허는 당신에게 그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두 번째 소리는 나는 따뜻함이 필요하다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몸의 따뜻함, 숨의 따뜻함, 햇빛의 따뜻함, 자신을 향한 말의 따뜻함입니다. 당신은 공허를 느낄 때 자꾸 강한 것으로 덮으려 합니다. 강한 자극, 강한 계획, 강한 다짐. 그러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온기일 때가 많습니다. 강함은 긴장을 키우고 온기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공허는 당신이 무엇으로 자신을 살리고 있는지, 무엇으로 자신을 더 조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리는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소리를 들으면 당황하실지 모릅니다.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건 빈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목소리가 겹쳐져 버린 것인지, 혹은 원함이 아니라 해야 함이 너무 커져서 원함이 눌려버린 것인지도 말입니다. 공허는 선택지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음을 줄이고 과잉을 가라앉히고 남겨진 것들을 보게 합니다. 남겨진 것들 중에는 당신의 진짜 욕망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붙잡아온 욕망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하나 생깁니다. 욕망과 필요의 구분입니다. 욕망은 종종 불안을 달래기 위해 커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것만 이루면 공허가 사라질 거야. 그러나 필요는 더 조용합니다. 지금은 쉬어야 해. 지금은 숨을 느껴야 해. 지금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돼. 필요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필요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공허 앞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욕망의 큰 목소리보다 필요의 작은 목소리를 더 잘 듣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필요를 들어주면 삶이 충분해지나요? 충분이란 더 많이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흔들려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를 알아차리고 채우면 공허는 반드시 사라지지 않더라도 얇아집니다. 얇아진 공허는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공허를 들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의 소리를 어떻게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한 가지 습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공허가 느껴지는 순간 무엇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감소시켜 보십시오. 화면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계획을 줄이고, 내면의 말을 줄여 보십시오. 감소는 결핍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된 방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어질러진 방에서는 큰 소리만 들립니다. 공허의 여백은 정리된 방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작은 질문을 하나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은 놀랄 만큼 사소할 때가 많습니다. 물, 눈 감기, 어깨 풀기, 잠깐 서 있기, 창문 열기. 이런 답을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순간 당신은 다시 큰 체험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함을 존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실제로 돌보게 됩니다. 마음은 거대한 의미로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마음은 사소한 돌봄으로도 살아납니다. 공허는 또한 당신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짜 욕망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오래 남습니다. 강한 욕망은 급하고 진짜 욕망은 느립니다.
강한 욕망은 지금 당장을 외치지만 진짜 욕망은 천천히라고 말합니다. 강한 욕망은 불안에서 태어나고 진짜 욕망은 정직함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공허 속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느린 욕망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당신을 살립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공허 속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는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너를 살리지 않는다. 너는 너무 오래 자신을 무시했다. 너는 스스로에게 차갑게 굴었다. 이런 말들이 들릴 때 당신은 다시 덮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심판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 말들은 비난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당신이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공허 속에서 들리는 미세한 소리에 아주 작은 응답만 하시면 됩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응답입니다. 오늘은 10분 더 쉬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몰아세우는 말을 한 번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숨을 3번만 느끼겠습니다. 이런 응답은 작지만 정확합니다. 공허는 그 정확함을 좋아합니다. 공허는 과잉을 싫어합니다. 공허는 본래 여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공허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공허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적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공허를 결핍이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 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 하지만 공허는 꼭 부족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허는 때로 너무 많이 쥐고 있었구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어 있다는 것은 손이 잠시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펼쳐진 손은 위험한 손이 아니라 가능해진 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습관이었습니까? 해야 한다는 문장들이었습니까?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까? 바쁘게 채우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까? 공허가 왔다는 것은 그 붙잡음이 잠시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붙잡음을 놓친 것이 아니라 붙잡음이 당신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러나는 여백을 우리는 공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백을 여백으로 볼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은 조금씩 정돈됩니다. 여백은 무엇을 하든 다음을 숨 쉴 수 있게 해줍니다. 문장 사이의 공백이 글을 읽게 하듯 쉼표가 호흡을 만들듯 여백은 삶을 이어지게 합니다. 여백이 없으면 삶은 꽉 막힌 소음이 됩니다. 꽉 막히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이 막히면 마음은 더 겁을 먹습니다. 그러니 여백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이 여백을 필요로 인정하는 순간 공허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공허는 삶의 구조가 됩니다. 당신이 여백을 허락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속도입니다. 공허를 두려워할 때 당신은 늘 빨랐습니다. 채우기 위해 빨랐고, 덮기 위해 빨랐고, 불편함을 지우기 위해 빨랐습니다. 그러나 여백을 허락하면 당신은 조금 느려집니다. 느려진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으면 당신은 불필요한 체험에 덜 끌려갑니다. 불필요한 체험이 줄어들면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모입니다. 모인 에너지는 다시 필요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삶은 조용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여백은 감정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여백은 슬픔을 담고, 피로가 올라오면 여백은 피로를 담습니다. 담긴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담을 수 있을 때 감정은 지나갈 길을 얻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감정을 담지 못해 감정과 싸워왔습니다. 싸우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여백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백은 말없이 자리를 내줍니다. 자리를 내주면 감정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낮아집니다. 낮아진 감정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여백을 허락하는 삶은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덜 하느냐로 깊어집니다. 덜 확인하고, 덜 비교하고, 덜 몰아세우고, 덜 과장합니다. 덜 한다고 해서 삶이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은 더 선명해집니다. 물이 너무 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탁함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듯이요.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과잉이 가라앉을 때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은 당신의 깊이입니다. 그 깊이는 공허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던 것입니다. 다만 소음이 커서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백의 시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대개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공허가 올라올 때 즉시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는 선택, 지금 너무 텅 빈데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잠깐 앉아 있겠다고 선택하는 것.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동안 공허를 만나지 않으려 삶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않으려 했던 것을 잠시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전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허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허가 나를 돌려주는 전환입니다. 공허는 당신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대신 너 자신을 너무 오래 놓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는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라. 숨을 쉬어라. 너를 느껴라. 공허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추어 서면 그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언제고 공허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백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공허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허가 올 때마다 당신은 이전과 같은 공포로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허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공허는 무너짐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공허는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공허가 당신을 찾아오는 날, 당신은 이렇게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아, 여백이 왔다. 나는 잠시 손을 펼 수 있다. 그 한 문장 속에 당신은 이미 길을 바꿉니다. 공허를 적으로 부르지 않고 여백으로 부르는 순간, 당신은 비어있음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새싹처럼 새로운 삶의 방향이 조용히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공허를 만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빈 것 같이 느껴지고, 어느 날은 무엇을 해도 손끝에 닿지 않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공허는 당신을 고장 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달려온 길에서 잠시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 온다는 것을요. 공허는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여백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손을 펼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허가 올 때마다 당신은 완벽하게 머무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덮고 싶어지고 또다시 채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떠남은 습관이고 돌아옴은 연습입니다. 연습은 언제나 서툴고 서툰 모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속삭이면 됩니다. 아, 여백이 왔구나. 그리고 숨을 한 번만 느끼십시오. 발바닥을 한 번만 느끼십시오. 그 한 번이 당신을 다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공허를 완전히 지워드리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공허를 대하는 당신의 눈을 조금 바꾸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허를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나를 돌보라는 초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더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덜 붙잡아서 말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공허의 한가운데에 계시다면 오늘은 거창한 결심 대신 작은 약속만 해보세요. 나는 지금
한 번만 덮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3번만 알아차려 보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여백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단어가 다음 이야기의 등불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공유로 조용히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비워낸 여백만큼 당신의 내면은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